네, 안녕하십니까. 현명호입니다. 오늘 그 선진문화연구회 그 9주년 창립 토론회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원고를 너무 늦게 들어갔고 애를 많이 써서 정말 그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저것 해야 할 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좀 복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양쪽 부모님이 다 생존해 계시는데 최근에 와갖고 장인어른이 좀 아프셔서 또 장모님은 약간 좀 치매기도 있으시더라고 좀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정말 늦게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A막이 죄송합니다. 이게 앞에 제목이 이상하게 붙어버렸네요. 노인 자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 자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 초반에 오키나와에서 학회가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어느 조그만 나라입니다. 아마 멜라네시아 이제 이쪽에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 분이 오셔갖고 우리나라의 자살 이 문제가 정말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있다 뒷부분에서 이제 1년간 자살자 수를 얘기 들어보니까 3명이 나온다. 그래서 아니 국민 중에 3명이 자살했는데 저 사람 무슨 소리를 하나 했더니 워낙에 인구가 적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적은 나라인데 이제 3명씩이나 이제 자살을 하니까 1년에 너무나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데 그때 저는 하여간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웃었습니다. 웃고 이렇게 넘어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07년도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군대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했던 조직인데 거기에 심리부검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살 관련하고 심리부검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심리부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부검은 당연히 자살한 사람들이 왜 자살했는가, 자살을 하게 된 심리적인 원리를 갖다 찾아내는 게 심리부검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자살이 맞는지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자연사인지 이게 먼저 밝히는 게 심리부검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쪽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살예방협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이 자살이라는 문제를 갖다 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그때 협회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들도 좀 긴가민가 하시기도 했었어요. 초반에.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하는 자살 예방 활동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효과 있는 건지 효과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들이 너무 이견도 많았고 뚜렷한 어떤 지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초반에는 주먹보고 비슷하게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이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조인호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해서 접근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한 통계 그래프 이거 많이 보신 걸 겁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 1위였었는데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자살률 1위 OECD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1위 자리를 갖다 내주게 됐는데요. 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는 그 옛날 그 구러시아 소련의 속해 있던 나라였는데 저 발키리아 근처에서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다음에 여기 에스토니아 이렇게 세 개 나라를 갖다 우리 발틱 3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차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세 나라가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제가 그 2007년도에 이제 연구년 때 요 나라를 가봤었는데 전저 폴란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서 가봤는데 우리나라 1970년대 분위기이고 아직은 뭐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제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런 사회였고요.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옛날에 이제 군시설에서 이용하던 것을 갖다 쓰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직은 사회 그 간접 자본 같은 것이 잘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살기는 굉장히 좋은 사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뭐 생각에는 곧 자살률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OECD 국가에 들어오고 그럴 정도라면은 이제는 뭐 한 10여 년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또 1등으로 우리가 올라갈까 걱정이 사실 되고 있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그 2위 전에 뭐 2위로 얘기했던 헝가리나 이런 데는 뭐 거의 10여 명, 그러니까 18명이 되는데 우리는 그 당시 23명, 25명, 27명 이렇게 20명대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살자 수뿐만 아니라 자살률의 증가도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이제 문제였죠. 그래서 그 IMF 터졌을 때 이후로 거의 막 3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자살률도 높아지고 자살자 수도 높고 자살 증가율도 높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자살 현황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살에서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모방 자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연예인들을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났을 때 그 시기에 일반인들의 자살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평균이 1,800명이었는데 그 달에만 그러니까 2008년 10월에만 3,000명이 자살하는 것처럼 그 모방 자살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도 얘기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은 개인주의 사회보다는 집단주의 사회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나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특징은 그 노인 자살입니다.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자살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한 60명으로 써놨는데 이제 그 17년도 통계는 55.6명으로 이제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2011년 그 무렵에는 10만 명당 94명. 정말로 그 우리 전체의 자살률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3배가 넘는 이런 인원들이 이제 그 노인분들이 이제 자살을 하셨고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이제 신문에 나오고 뭐 또 방송에 보는 거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청소년 자살은 사실 그 전체적으로 볼 때 OECD 국가에서 이렇게 중간 정도 평균보다 도리어 좀 낮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아직은 이제 뭐 인생 뭐랄까요 그 삶의 어떤 그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그 삶을 마감했다는 점에서 더 이제 충격적이어서 이제 그렇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군내에서 자살이 굉장히 많을 거다는데 군내 자살은 또 더구나 동일 연령대에 사회에서 그 남자들이 자살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군에서 이제 대신 그 군 자살은 대개 이제 무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그 화돼서 그러는 거고요. 실상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는 거는 이 노인 자살입니다. 노인 자살의 그 패턴을 갖다가 평균 정도까지만 내린다 해도 상당히 우리 전체적인 자살률이 이제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진짜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아마 이런 토론회를 갖다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노인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노화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통제력이 감소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외로움, 뭐 소외감, 우울감, 수익감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따 박지원 교수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배제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여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울증을 자살의 원인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너무 많이 이렇게 매달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단 자살을 시도하면 우울증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진단 기준 내에 자살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살 시도를 하면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시도했기 때문에 우울증 진단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거라고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울해지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동시 발생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감소시킨다고 자살률이 줄어들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우울증이 생기지 않게끔 사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울하지 않은 사회, 우울을 경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뭐 약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조인호가 얘기한 심리적인 측면하고 사회적 측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인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 대인관계 심리론 이런 건데 뭐 이거 이론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요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소속감이 좌절이 됐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폐가 되겠구나, 부담이 되겠구나, 짐이 되겠구나 하면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디에 소속돼 있다가 그 소속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배제되었다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족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든가 직장 내에서 여태까지 뭐 20년, 30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밀려나왔다든가 또는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당했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 단체들 또는 사회 어떤 조직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밀려나게 되었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렇게 밀려나지 않은 경우 물론 밀려난 경우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집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부 다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다 이제 자살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자살을 하지 않는데 요 획득된 자살 잠재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또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갖다 획득된 자살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디 강의를 갔었더니 어떤 분이 자살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갖고 저 야단을 한참 맞고 잠재력이라고 좀 말을 바꿔갖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간 요 밑에 요것이 있으면은 실제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대인 관계에서 밀려나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에서 내가 짐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부분은 이제 타고나는 것보다는 이제 이후에 이제 경험을 통해서 고통에 둔감해지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치명적인 어떤 자살 시도라든가 자살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밑에 이거보다 요 위에 거를 갖다 주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심리학이다 보니까 사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재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느끼는 바에서 좀 약간은 좀 구름 잡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재현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소속감의 좌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전부 다 인과관계 관련된 거고 이제 요것들이 이제 자살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데 좌절된 소속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소속돼 있던 집단이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어서 이제는 그 공동체에 몸담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런 거 갖다 우리가 이제 좌절된 소속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학교 생활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해갖고 학교에 이제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내가 한 20년, 30년 충성하던 회사에서 정리회사가 되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뭐 정말로 열심히 거기에 충성을 하던 어떤 사람이 뭐 사장 또는 뭐 부사장 또는 뭐 이사급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분이 그 회사 일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어떤 일을 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근데 이게 밝혀져 갖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도리어 회사에 이제 폐가 되는 사람이 됐어요. 회사의 그 명예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 회사에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좌절된 소속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속이 되고 싶은데 소속이 안 되는 현상, 요걸 이제 요것이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 이제 저희들이 저는 이제 이쪽 관련해 갖고 실험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이버볼 게임이라 해갖고요. 컴퓨터 내에서 이제 그냥 장난으로요. 세 사람이 공을 서로 주고받고 하게 합니다. 그냥 컴퓨터에 그냥 공이 날아다니고 제가 이제 체크만 하는 건데, 언제부터인지 저한테 공이 안 와요. 그리고 둘이서만 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저는 좀 따돌린다는 거죠. 마치 여기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침에 저기 축구에 나갔는데 공 서로 툭툭 주고받고 있다가 나한테 공을 안 주고 둘이서만 막 주고받고 합니다. 그럼 짜증나죠. 화가 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 뭐 주려다가 기분 나빠지고 좀 지난 다음에 에이씨 하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 더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지려는데, 그런 것처럼 사이버볼 게임이라는 걸 아까 컴퓨터를 통해서 해봤더니 굉장히 학생들이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화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려는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소속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IMF 이후에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평생 직장은 없다. 그리고 한번 직장에서 밀려나오게 되면은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소속 찾기는 더더욱이 어려워졌고, 이랬을 때 소속감이 굉장히 이제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노인의 경우에 어떠냐는 건데요. 노인층들 많은 분들의 경우에 우리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 뭐냐, 집단이 뭐냐면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었고요. 근데 현대 사회는 노인의 지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다 보니까 노인분들한테 상의하기보다는 노인분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하고 도리어 연락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됐고요. 또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제 왕래가 또 자꾸 떨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러면서 내가 우리 자식들하고 우리 가족하고 이제 멀어지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불편한 마음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지금 연천에 계시는데, 연천에 어머니하고 두 분 계시는데 저보다는 제 동생을 더 좋아합니다. 이유가 저는 가면은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오고 뭐 특별히 딴 사람들 만나고 안 그러는데, 제 동생은 가면은 아버지 친구분들 몇 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고 그래요. 아버지 어깨가 이제 쭉 올라가시죠. 우리 아들이 와갖고 뭐 이제 이렇다 하면서 이제 자랑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직업 관련된 자랑할 때는 제 동생 얘기는 안 하고 제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건 잠깐 얘기하고요. 평상시에 최고의 효자는 제 동생입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인분들한테.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원래 소속돼 있던 곳에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한 건데요. 우리 사회 자체가 이 집단주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교회에 다니신 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멀리 이사 가셔도요, 먼저 다니던 교회를 가세요.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잘 안 가신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또 새로운 조직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적응을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타적이기도 하고요. 잘 모르는 사람 배타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아는 사람 속에 이렇게 있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 거리도 일부러 운전을 해서 또는 차를 2번, 3번 갈아타고도 그곳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평생을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집단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이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치매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은 자꾸 이제 신체 병이 생기게 되죠. 여기저기 아프십니다. 이것도 이 아픈 병이 그 치료를 해갖고 회복이 되는 거기보다는 그냥 안고 사셔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관리를 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질병들이 많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뭐 장병에 효자 없다고 주변에서도 좀 불편한 얘기가 이제 나올 가능성도 이제 커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뭐 준비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픈 상황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자식들한테는 폐가 되었구나. 이제 부담이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제 이건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같은 거 상실이 돼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에는 내가 직장 내 가정의 수입원이었었는데 내가 돈을 벌어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직장을 못 나게 되는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제 얹혀 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하실 일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잘 일을 할 줄 아는 게 없어갖고 집에서 정말로 그냥 얹혀 살고 또 뭐 삼식이니 뭐 등등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삶의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폐가 되겠구나,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역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역시 집단주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제 연세가 드신 상황에서도 또 나하고 이제 자식하고 멀리 떨어져 살고 겨우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는 그런 정도로 하더라도 항상 자식하고 끈은 갖고 있고 싶어 하는데,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신체도 아파지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역시 뭐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 같은 것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서 자살이라는 것 갖다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이제 조인호라는 사람의 주장이고, 미국 사람이 한 얘기지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잘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소속감하고 이제 짐이 된다는 생각, 이걸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나 다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획득된 자살 잠재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것이 있는 경우에 자살로 행동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획득된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의 둔감해지는 상황에 노출이 되어서 습득이 된 겁니다.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굶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속에 불편한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또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또 옛날에는 뭐 군대 가고 그러면은 뭐 얼차례 빠따 뭐 이런 거 해서 많이 좀 폭력적인 것이 있었죠.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또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한국 전쟁 또는 이제 어떤 분들은 월남 전쟁 이런 데 가고 전쟁 거기에도 이제 많이 노출이 되셨고, 그 다음에 시위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폭력적인 상황에 상당히 많이 이제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노출이 되면 사람들은 고통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자살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자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학생들 중에 자해하는 학생들이 많고, 옛날에는 자해하는 학생들 또는 자해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커팅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커팅을 여기를 안 하고 허벅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깥에서 발견이 잘 안 되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 뭐 이렇게 조사한 거 보면은 커팅을 하고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던 흥분감, 뭐 이렇게 흥분에 있던 것이 커팅하는 순간에 쫙 풀리면서 안도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됩니다. 자해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살짝 하고도 그런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 점점 심해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이게 자꾸 내 몸에 가는 고통, 내 몸에 가는 폭력의 영향인데 그것이 우리 어르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저 개인적으로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전쟁 경험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하고 이런 경험들,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 뭐 최근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줄긴 했지만은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그 자살 잠재력은 우리 국민들이 좀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폭력에 좀 약간은 좀 노출된 경험이 많은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제 자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직접 연구했던 내용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이제 경찰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건데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죽지 않냐라는 거 같은 이제 그 척도를 갖다 만들어 본 것들 갖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그래도 사는 것이 그리고 또 내가 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자살하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 이제 지금 이 이론하고 좀 관계있는데 죽음의 공포. 죽을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공포 때문에 자살을 안 해요. 그냥 경찰관들 경찰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뭐 이런 분들한테 조사한 거였는데 또는 이런 거 자살했을 때 비난을 받는 거 이것 때문에 자살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뭐 이게 첫 번째로 나올 줄 알았던 건데 가족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걱정, 내가 죽고 나면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살을 안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 그래도 나중에 좀 잘 되지 않을까, 이 시기는 그래도 지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그 기대감.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외국처럼 뭐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았고 요 네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특히 요거 그 죽음의 공포. 이게 이제 죽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자살을 시도했다 실패했을 때 남는 후유증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자살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살 잠재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효과는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폭력에 좀 노출이 안 되는, 좀 폭력은 좀 멀리하는 이런 사회가 좀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데요. 저희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폭력적인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살 잠재력 이거 높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보다는 위에 얘기했던 인간관계의 문제, 이걸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공동체 만들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아버지 계시는 그 지역을 가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 그 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은 부분이 같이 하는 것들이 많아졌지만은 뭐랄까요, 그렇죠. 주민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어떤 걸 해주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지역 공동체, 그 다음에 혈연 공동체 이 두 가지에 가장 많이 이렇게 이제 전도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가장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역 공동체이기보다는 관계 공동체니까 그래서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친구가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나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많아요.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저 미국이나 뭐 네덜란드 여기에 누가 살고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계 공동체가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 어르신 분들은 이제 지역 공동체와 혈연 공동체를 이제 주로 많이 생각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공동체의 범위를 다 자꾸 여러 개를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지금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모르지만은
그 초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그 공동체를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은 저 축제 같은 것입니다. 각 지역 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고 축제를 통해서 그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3개 정도가가 아마 이제 흑자로 알고 있고 나머지 다 적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 축제를 계속 할 거라면은 그것을 이 사업적으로 좀 바꾸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런 형태로 바꿔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들어가고 좀 많이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저희 이제 장애인분들 아프시다 보니까 특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의료비에 대한 것인데요. 그 노인분들의 그 치료는 거의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회복을 위한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이제 관리하기 위한 치료들인데 이런 치료의 비용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물론 뭐 몇 대 질병 뭐 갖고 거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복하게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그 사망을 갖다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치료 그 지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사회에서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은 뭐 다음 자리에서 얘기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